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자, 35회 시험이 끝났고요. 이제 35회 시험에 대해서 해설을 들어가 볼 텐데요. 35회 시험은 34회 시험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시험 자체에 관한 측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한 말씀 드릴 텐데, 35회 시험의 특징들은 34회보다 어떤 점에서 좀 더 어려웠냐면요, 계산 문제 부분에서는 좀 함수 문제에서 분수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공법 관련 문제가 3문제가 나왔고, 세법 관련 문제가 1문제, 그리고 지적과 관련된 문제가 1문제가 출제됐거든요.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불리했습니다. 또한 계산에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34회 시험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해설하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1번 문제부터입니다.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부동성으로 인해 외부 효과 발생하죠. 외부인, 부동성, 인접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래서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2번에 개별성으로 인해 거래 사례를 통한 지가 산정이, 여러분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죠. 그러니까 거래 사례를 통한 지가 산정이 쉽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다, 이렇게 하죠. 또한 세 번째,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완전 비탄력적이죠. 불가능하죠. 물리적 공급 불가능이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또한 네 번째,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이게 용도적 공급입니다. 가능하죠. 5번에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의 부동산 활동에서 토지의 감가상각 고려합니까? 고려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죠. 감가상각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시다. 2번, 토지에 관련 용어인데요. 자,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1번이 지적과 관련된 내용에서 공시법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시법에서 지적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게 뭐예요? 지목이죠. 주된 용도에 따라. 이거 핵심 키워드죠? 지목이죠, 지목. 두 번째, 지가 공시제도의 용어로서 특히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요건 낮이죠, 낮이. 그러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뭡니까? 바닥 면적이죠. 건축 면적 아닙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몇 개 층?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죠. 따라서 제대로 되어 있는 건 4번입니다. 법령이니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4번, 이렇게 답하는 게 좋죠. 자, 그 다음 여러분, 그런데 좀 전에 문제는 공법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거? 네. 건축법 시행령, 그러니까 공법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개론에서도 더러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조금 너무한 문제. 법령에 의해 등기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 요거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조금 너무한 거예요. 그죠? 너무 지엽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준부동산 가운데서 말이죠, 이렇게 총 톤수가 20톤 이상의 기선의 경우는요, 얘는 등기, 선박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합니다. 그래서 등기. 그리고 건설기계거든요. 근데 이거는 등기하지만 건설기계, 덤프트럭인데 이렇게 큰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라 그래요. 그런데 이건 등록입니다. 등록. 그래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최대 이륙 중량 400톤인 항공기 역시 마찬가지로 등록. 근데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명인망법에 의해서는 정착물로 인정이 되는데 이게는 등기 대상 아니거든요. 등기 등록 대상 아니기 때문에 등기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기억 하나다. 지역적이다. 그렇죠? 좀 더 지역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고 부동산학 개론에서 다룰 얘기인가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여하튼 정답은 1번. 자, 5번입니다. 완전 공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를 열면서 되게 당황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1차만 하시는 분들 특히. 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에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개발 후 용도가 주어졌고요. 주거용 상업용의 택지 추진하면서 시행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은 이렇게 지방공사가, 환지 방식은 예정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대토로 인해 도시개발구역 밖에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높죠. 두 번째, 수용 방식은 공법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환지 방식에 비해 사업 시행자의 개발 토지 매각 부담이 그만큼 큽니다. 수용 방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수해야 되니까요. 전면 수용을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사업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보다 그만큼 적죠. 환지는 되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수용 방식에 있어서는 비용이 수용 방식보다 환지 방식이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그만큼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적습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인해 개발 사업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에 비해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은 크다. 되돌아보니까요. 수용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5번에 개발 절차상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단계, 그 단계가 수용 방식은 전면 매수해버리기 때문에 수용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없거든. 동의받아야 할 게. 그러나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 될 절차가 많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여기도 많다라고 하는 게 좋겠죠? 많아서. 단계가 많아서. 그래서 복잡하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법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제 비로소 부동산학 개론과 관련해서 1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시장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지역을 설정을 하고요. 두 번째,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그랬죠? 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민간 투자 사업에 있어서 역시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소유, 운영을 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이게 빌드죠. 그래서 소유권을 소유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게 오퍼레이트. 이게 이제 O입니다. O. 그다음 국가 또는 지자체의 시설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T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뭐죠? BOT죠. BOT. 그러니까 3번은 맞죠. 4번에 부동산 개발의 유형을 신개발 방식과 재개발 방식으로 구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방식에 속한다. 맞죠. 5번에 개발 사업의 방식 중에서 사업 위탁 방식과 신탁 방식은 이렇게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점은 공통점인데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 소유권 이전 여부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업 위탁 방식은 소유권을 이전합니까? 이전하지 않습니까? 얘는 이전하지 않죠. 그러나 신탁 방식은 소유권을 이전하죠. 공통점은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얘는 전문적인 개발업자에게 맡기는 거고 얘는 신탁회사에 맡기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소유권 넘어가는 게 다르다. 그래서 5번은 틀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7번. 쉬운 거 나왔죠. 제가 포피믹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나요? 포피믹스? 재판가유. 재판가유 이렇게 순서 고르시라고 그랬죠? 근데 한글로도 줘줬죠? 그러면 재, 그다음 판, 그다음 가,
유 이렇게 4개 고르셔야 돼요. 재판가유 따라서 재판가유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4개. 그래서 너무 쉽죠? 그래서 2번 정답.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을 찾았고요. 8번 갑니다. A지역 단독주택시장의 균형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1번에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합니다.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그런데 수요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동일하답니다. 동일하답니다. 똑같이 증가한대요. 그럼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이고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인데 똑같이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졌으니까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라고 하셔야죠. 2번입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데 수요 증가폭보다 공급 감소폭이 더 크대요. 그럼 공급 감소만 따져.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라고 해야죠. 3번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대. 그럼 수요 감소만 따져. 가격 하락, 양 감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감소한다고 하셔야죠. 4번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는데 수요의 감소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더 커. 그럼 공급의 감소만 따져. 공급의 감소만 따지니까 가격 상승 양 감소니까 맞죠. 그래서 4번은 맞다. 공급의 감소만 따져서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감소 맞습니다. 5번에 수요 증가고 공급은 감소하는데 수요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똑같으면 양은 변함이 없죠. 증가와 감소가 똑같으니까 양은 불변이고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라고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상승한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진짜 연습 많이 했죠? 이런 거 예? 얼마나 많이 연습했어요. 기출에도 나왔고 뭐 기출 응용에서도 했었고 단모에서도 했었고 백선에서도 했었고 동영에서도 했었고 진짜 많이 연습했던 거 그죠? 자, 그 다음 9번으로 건너가십니다. 이런 거 나온다 그랬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으면 가가, 소소, 교교 이거 이용해서 수요량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풀면 돼요? 자, 가가는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가가 그렇죠? 이거는 가격 탄력성, 가격 변화율 또 교교, 교차 탄력성과 다른 가격 변화율 그렇죠?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이 된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끝이죠. 그럼 이제 가가입니다. 가가. 자, 마이너스 붙이고 가격이 여러분 소형 아파트 가격이 2% 상승했는데 여기가 9%래.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0.9 플러스 그 다음에 여러분 교교해야죠. 오피스텔 가격이 5% 교차 탄력성 값이 0.5 따라서 5 곱하기 0.5 해야죠.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계산기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0.9 m 플러스 5 곱하기 0.5 m 플러스 mr 해주면 0.7이 10초 내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너무 쉽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난도는 중이지만 우리는 이런 걸 10초 내에 풀 수 있다라고 얼마나 많이 연습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방 답할 수 있어요. 이거 정상적인 풀이법으로는요. 여러분 1분 넘어갑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신박계산법으로 풀어야 답이 10초 내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이것도요. 잘 나오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렸고 기출에서 그냥 나왔던 유형이고요. 계속 연습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균형 가격이 상승하려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을 고르는 거예요. 그거 몇 개냐? 여러분 가구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격 상승이 맞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줄었으니까 수요는 감소하고요. 얘는 가격이 하락하네요. 아파트 건축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가 올랐죠. 그럼 공급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네요.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율이 올랐어요. 그러면 아파트 담보대출이니까 이거는 공급에 영향을 안 미치고 수요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수요 감소네요. 그러니까 두 개요. 균형 가격 상승시키는 요인은 이렇게 두 개요. 따라서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와 아파트 건축자재 가격 상승 두 개. 그런데 제가 뭐라고도 말씀드렸냐면 두 개니까 답을 2번으로 찍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두 개인데 답 2번으로 찍으신 분들 많거든요. 저도 잘 그러는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으로 건너가실까요? 여러분, 이건 문제를 좀 함수가 드디어 이제 함수에서 분수가 나온다 그랬죠? 제가 분수가 나오는데 두고 보면 알겠지만 분수의 약분뿐 아니라 분수의 분모가 다른 통분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수의 분모가 다른 통분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자, 여러분 A지역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요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공급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균형 상태에 있대요. 근데 수요함수는 바뀌었대요. 그런데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변화를 찾으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함수 나란히 두시오, 이렇게 두시오.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탁 자르시오. 그래서 이쪽은 없다고 쳐요. 이쪽은 없다고 쳐요. 없다고 치고, 자, 여기를 중심으로 이퀄 하시면 요거 4분의 4지요? 그럼 4분의 4니까 4분의 5P는 이퀄, 요거는 같은 부호니까 빼야죠. 800. 그럼 P는, 여러분 P는 5분의 4를 곱해주면 P가 되겠죠? 양쪽을 5분의 4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P는 이퀄 800 곱하기 5분의 4 해주는 거죠. 그럼 800 곱하기 4 나누기 5 해주면 P값은 640. P값 640을 여기다 집어넣어 봐요. 그럼 900 빼기 640 하면 Q값은 이렇게 260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됐죠? 이번에는 수요함수는 그대로 두고 공급함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주 수요함수가 바뀌었어요. 참 공급함수는 그대로고. 그러면 여기서 똑 자르라 그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없다고 쳐라. 자, 그렇다면 분수가 다르잖아요. 그 분수가 다르면 여기다 맞춰야죠. 이렇게 4분의 6으로. 그러면 두 개 합치면 4분의 7이네요. 따라서 4분의 7P는 요거는 빼야 되겠죠? 1400. 그러면 7분의 4를 양쪽에 곱하면 되겠죠? 그럼 P는 이퀄 1400 곱하기 7분의 4. 따라서 여러분 1400 곱하기 4 나누기 7 해주면 P값은 800. 800을 아무데나 집어넣어주면 Q값은 300. 그러면 가격은 얼마나 올랐고 160. 양은 40 증가했으니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거 분수로 안 나왔을 때는 다 잘 풀었어요. 근데 분수로 나오니까 이거 못 푸는 거야. 분수로 나오는 거 통분하는 건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싹 다 까먹은 거예요. 근데 요거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새로운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함께 1년 동안 연습하시면 저런 거 다 기억납니다.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계산기 꼭 가져와서 연습하세요. 그럼 무조건 계산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계산 문제 다 맞은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신유형까지도 진짜 알려드린 대로 나왔습니다. 문제가 지난 해보다 어려웠지만 아주 고득점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시면 여러분 잘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으로 건너갈까요? 엄청 쉽죠? 유량, 저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기간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건 유량이고 일정 시점을 명시했을 때 명확하는 건 저량인데 주택 재고량은 저량이라고 그랬죠. 이때 주택 재고는 창고에 있는 주택의 양이 아니고 기존 주택의 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주택 공급량. 그런데 가계소득 유량. 그렇죠?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니까 주택의 거래량 유량, 임대료 수입도 유량, 수입 나오면 다 유량, 신규는 유량.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답은 1번이고 너무 쉬운 거 난도하. 자, 그 다음 여러분 13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해 정비사업은 쪼거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쭉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극히 열악하고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은 5번입니다. 공법에서도 배우셨고 정비법에서 그리고 개론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번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제가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서 상권의 경계지점 찾는 요령 말씀드렸잖아요. 큰 도시 84만 명, 작은 도시 24만 명, 전체 직선거리 45km. 이거 연습 계속 시켜드렸거든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냥 그대로 누투 84 대 누투 이렇게 21인데 요거를 좀 줄이자고요. 그럼 84 나누기 21 해봐요. 그냥 84 왜? 약분 동시에 해가자고요. 그러면 딱 나누기 해봐요. 그러면 4대 1이요. 그러면 누투 4대 1은 2대 1이라고요. 이렇게. 그럼 2대 1이 무슨 뜻이에요? 전체 거리가 45인데 A로 2, B로 1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체가 3이잖아요. 그럼 A로 3분의 2 가면 45에 3분의 2란 말이에요. 30km지. B의 경우는 3분의 1 가니까 15km지. 그렇죠? 너무 간단한 패턴의 유형이라고 연습시켜드렸고 동영모의사에서도 그대로 내드렸죠. 여러분 반복시켜서 연습시켰던 건데요. 이거 틀리지 않으셔야 돼요. 이런 유형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뭘 못하냐면 84대 21이 왜 4대 1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냥 84 나누기 21 해봐요. 그러면 4야. 그럼 여기 4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루트 4대 1은 루트 4, 루트 1, 그거는 2대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로 건너갑니다. 입지 및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본의 호이티의 선형 이론은 단핵의 중심지를 가진 동심원 도시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심원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여러분, 호이티의 선형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발전시킨 건 맞죠? 그래서 1번은 맞다. 2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중심성의 크기를 기초로 해서 중심지가 고차 중심지하고 저차 중심지로 구분되는 무슨 이론 얘기했죠? 중심지 이론 얘기했죠. 동심원 이론 얘기한 사람은 버제스죠. 그러니 2번 틀렸죠. 그냥 봐도 2번인 거죠. 3번에 해리스와 울만한 도시 내부의 토지 이용이 단일한 중심의 주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핵심 지역 주위에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도시 공간 구조가 다핵심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봤죠. 5번에 배번은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지향적 인지 또는 시장지향적 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료지수를 도입했어요. 원료지수 개념을 도입한 것이 배버죠. 배버의 최소비용이론. 5번에 호프의 모형에서 공간 마찰계수 또는 거리 마찰계수는 도로 환경이나 지형이나 주행 수단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값이며, 이 모형을 적용하려면 공간 마찰계수 값이 정해져야죠. 보통 시험에서는 공간 마찰계수 값을 2로 주고 있는 거죠. 교통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답은 2번. 16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좀 쉽죠? 여러분,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중심 도시와의 접근성 차이에 의해 지대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무슨 이론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튀넨의 위치지대설이죠. 두 번째, 한계지대 곡선은 작물의 종류나 농업의 유형에 따라 그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집약적인 농업과 조망적인 농업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인 토지 이용에 토지가 할당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튀넨의 위치지대설인 것이죠. 3번이 정답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17번입니다. 차안나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차안나 공식 말씀드렸죠? 지하철 역사가 개발된다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을 때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에 갖추는 지하철 역사 개발 예정지 인근에 A 토지가 있습니다. 1년 후 지하철 역사가 개발될 가능성은 60%고 그럼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은 40%겠죠. 1년 후에 지하철 역사가 개발이 되면 토지의 가격은 14억 3천만 원이 되고 개발되지 않으면 8억 8천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연 10%랍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식을 딴 거 필요 없고 차안나 공식, 차 뭐와 뭐의 차이를 구하라. 개발될 경우 가치하고 개발되지 않을 경우 가치 빼라. 그리고 개발되지 않을 확률을 곱하라. 식을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리고 나누기 1 플러스 요구 수익률 연도. 그러면 그냥 빼십시오. 14억 3천만 원 빼기 8억 8천만 원 곱하기 개발될 확률이 60%니까 안 될 확률 0.4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 10%니까 1.1로 나누세요. 그냥 순수대로 하세요. 계산기로. 그러니까 너무 쉽게 2억 원이 나오더라. 그죠? 10초 문제 10초 꼬리 알려드린 거 그냥 진짜 많이 연습했어요. 그냥 어디에서 다뤘나요? 할 것도 없이 기출부터 기출 예상부터 단모에서부터 여러분 동영 모의고사 백선 다 다뤘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일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공법에서 배우셨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관리. 따라서 뭐예요? 도시군 여기 뭐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야? 도시군 기본 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1번 틀렸고 기출에도 나왔고 공법에서 자주 여러분 들어보셨던 이야기,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1차만 하시는 분도 맞춰야 돼요. 2번 지역지구제는 토지용의 수반도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활용한다 했고요. 세 번째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용 규제로 인해 개발 행위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령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을 조사하고 평가해서 공시하게 됩니다. 5번의 토지비축제도가 토지은행제도죠. 토지비축제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에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이따가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해야 됩니다. 19번으로 갈까요? 19번입니다. 자,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랬어요. 제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얘네들을 전부 다 합한 거다.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이런 것들을 합한 것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 그 다음에 저소득 서민, 그 다음에 젊은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이다. 맞는 이야기. 행복주택은 제가 행복한 사회 대신 그랬죠. 행복한 사회 대신. 행복주택, 사회 초년생, 그리고 대학생, 신혼부부 나오면 행복주택이 맞다 그랬죠. 장기전세주택은 이렇게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맞다 그랬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후에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거니까 맞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쉬운데 어느 점에서 틀리냐면 설마 다 맞겠어? 하는 거죠.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개가 다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이거 답을 3개라고 해서 4번으로 찍으신 분들 더러 있는데요. 이거 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더러 이렇게 나오고요. 이번에는 맞는 게 몇 개냐가 2개,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보통 한 문제쯤 나오는데 이렇게 2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것도 올해 시험을 전년도보다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20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 부동산 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금융규제는 여러분 그냥 다 아시다시피 금융이 뭔지 아시죠? LTV, DTI, DSR, DCR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DSR 강화하는 거 금융규제 맞죠? 그래서 대출을 좀 더 많이 못하게 하는 거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이게 금융규제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금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간접적 개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봐도 답은 5번이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이나 토지거래 허가제의 시행이나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이런 것들은 법적인 규제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인 측면에서 규제하는 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 이거 인상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개입이긴 한데 이게 법적인 규제인 것이지 이 측면이 예를 들면 뭐 금융규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거죠. 금융규제에 해당되는 것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것도 답은 5번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 21번으로 갈까요? 21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게 주택법령 아닙니까? 해도 너무했어요. 공법 문제입니다. 완전 공법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요. 한번 우리 추론해 봅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들어보셨죠? 저도 강의 시간에 얘기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설해야 되고요.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지를 임대해서 건물을 지어서 소위 반값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 말이잖아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국가라든가 공공 같은 것들이 가지고요.
건축물이나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가지는 방식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만 분양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사겠죠. 소위 반값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한 공동주택인데 세대를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소위 캥거루 주택이라고 하는 뭐 표현도 하기도 하는 그런 주택인데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어 없어요? 구분 소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할 수는 없다. 4번은 틀려요. 그 다음에 장수명 주택이란 수명이 길다는 뜻이에요. 장수명이 아니라 긴 장자 써서 긴 수명이에요. 그래서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서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면성과 수리 용이성 등 우수한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도 수명 아파트 같은 경우도 수명을 30년 이렇게만 지을 게 아니라 오래 미국 같은 경우는 7, 80년, 유럽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 바라보고 짓잖아요. 그렇게 길게 하고 안에 내부는 그 시대나 그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변할 수 있도록 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수명 주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이고 공법에서 다 배우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점에서 불리한 거죠. 그래서 공법과 관련된 문제가 3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22번입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건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부가 또 나온 거죠. 기억은 부동산학 개론에서 공부했는데 나머지는 다 세법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기억, 양도소득세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죠. 그래서 최대한 안 팔려고 합니다. 미루게 해서 동결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기억은 틀립니다. 니은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똑같습니다. 니은은 맞다. 그런데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건 맞는데요.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상속세는 국세권랑이요. 그러니까 얘는 취득세의 경우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근데 상속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건 맞지만 그 부분 뒷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다. 국세는 맞는데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서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니은 하나가 맞네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세법 좀만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요거 또 간혹가다 제가 이렇게 강의 시간에 물어봐도 이거 곧잘 아시더라고요. 어디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되기 때문에 세금 부과 기준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이 언젠가요? 라고 물어보면 6월 1일이요 하고 다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만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여하튼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23번입니다. 다음의 자료는 A부동산의 1년간 운영수지이다. A부동산의 총 투자액은 6억 원이고 투자자는 총 투자액의 40%를 대출받았다. 그런 거죠. 그럼 6, 4, 24, 2억 4천의 경우는 대출받은 거예요. 그죠? 이 경우 순소득 승수와 세전현금 흐름 승수는 그랬습니다. 가능 총소득 7천만 원이고요. 공실 손실 상당액 대손 충당금 500, 기타 소득 100만 원. 요거 빼고 요거 더하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 나갈 때 부채 서비스액은 포함하지 않아야 되겠죠? 영업소득세도 수선유지비 포함되고 영업비 포함되고 재산세 포함되고 직원의 인건비 영업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건 안 되고 요렇게가 포함이 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영업경비는 600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놓고 우리 따져봅시다. 가능총소득 7천에 거기에 공실 및 불량부채가 500만 원이었고 기타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 그까지 계산하면 유효총소득은 6,600만 원이고 영업경비는 좀 전에 이렇게 합산해서 60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600만 원을 빼내면 순영업소득이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은 거기에 1,500으로 줘줬으니 세전연금 흐름의 경우는 4,5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순소득 승수를 구하라 그러면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입니다. 근데 순영업소득이 6천이고 총투자액이 거기에 6억 원이라 했으니까 10이네요. 세전현금 흐름 승수는 세전현금 흐름분의 지분투자액인데 세전현금 흐름이 4,500이고 지분투자액은 아까 앞에 문제에서
40%가 빌린 거라 그랬죠. 60%는 자기 돈 아닙니까? 6억 원의 60% 66에 36 3억 6천 원 자기 돈이에요. 그래서 3억 6천 나누기 4,500 했더니 8이 나오더라.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많이 해봤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이런 문제들 자체를 연습을 우리가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죠. 10과 8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저런 거 귀찮아하지 말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얘기 자꾸 강의할 때 반복하면 잔소리라고 싫어하시는데 보십시오. 그 결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24. 자, 해석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시장 전망에 따른 자산의 투자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예상한 결과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낙관적, 정상적, 비관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기대 수익률이라고요?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면 1번 자산 A와 자산 B는 A와 B는 기대 수익률이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낙관적 시장 전방에서는 자산 D가 수익률이 제일 높잖아요. 이게 자산 D입니다. 거기 때 수익률이 제일 여기 보세요. 이게 수익률이거든요. 그럼 자산 D가 수익률이 제일 높다. 맞죠? 그 다음 자산 C와 D는 동일한 투자 위험을 갖고 있다. 자산 C와 D의 표준 편차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산 C와 D는 동일한 위험을 가진다. 여러분 표준 편차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위험을 가진다 그러면 안 되고 자산 C의 표준 편차하고 D의 표준 편차 중에 표준 편차가 D가 더 크죠. 그러니까 C가 더 위험이 작다. 다시 말하면 C가 D보다 위험이 작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은 틀린 거예요. 4번의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C는 A보다 선호된다. C하고 A하고 보면 얘가 두 개를 놓고 C하고 A를 비교해 보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입니다. 그러면 자산 C의 기대 수익률 얘가 높죠. 근데 표준 편차는 얘가 작죠.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얘하고 비교할 때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얘가 유리하죠. 표준 편차는 저 작으니까 또 얘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A보다 C가 선호된다는 말은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산 A, B, C로 구성한 포트폴리오 수익과 위험은 각 자산의 투자 비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투자 비중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이 달라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25. 저런 문제 해석 나오면 쫙 얼어붙는 경향이 있는데 자꾸 연습하시면 보여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순환저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은 화폐의 시현가치를 고려한다 그랬죠? 반영합니다. 순수내현 고려한다 그랬죠? 2번의 복수의 투자안을 비교할 때 투자 금액의 차이가 큰 경우 순환저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의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하나의 투자안에 있어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순현재 가치도 0보다 크다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 투자 자산의 현금 흐름에 따라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한다. 그리고 5번의 내부 수익률법에서 현금 흐름의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고 순현가법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는 아마 쉽게 했을 거예요. 하도 연습을 많이 해서. 자, 그래서 답을 5번입니다. 26입니다. 여러분 제가 합격서에도 한 페이지로 쫙 그냥 딱 보이게끔 여러분 헨리 조지에 대해서 제가 말하면서 강의 시간에는 좀 이렇게 진보 정권에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헨리 조지의 후손들이다. 그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다. 그런데 헨리 조지는 여러분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해요. 토지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 없애고 정부에 제정한 토지세만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약간은 급진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로 막스주의자가 아니고 고전학박자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진보와 빈곤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다른 모든 조세 없애고 토지 관련된 세금만 그 대신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세금으로 부과하자.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다 부과하고 걷어들이자. 그러면 다른 건 모두 없애도 나라 재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7번으로 건너갑니다. 자본환원율 기억나세요? 자본환원율 제가 기출문제에서도 앞에 금융에도 나왔고 뒤에 감정평가론에서 나왔고
그것을 그대로 제가 어려우니까 이거 동형모의고사에서 또 해드린다 그래서 동형모의고사에서 그대로 다뤄드렸던 문제입니다. 기억하신 분 다 맞았고, 이거 연습 안 하신 분들, 동형 연습 안 하신 분들은, 또는 기출도 연습 잘 안 하신 분들은 좀 틀렸던 거죠. 자, 틀린 것은 자본환원율은요,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누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분의 순영업소득이죠. 곱하기 100. 이번에 부동산 시장이 균형을 이루더라도 자산의 유형, 위치 등 특성에 따라 자본환원율은 서로 다른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3번의 자본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금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위험률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이듯이 시장금리와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무위험률이 올라가니까 자본환원율은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위험이 커져도 자본환원율은 올라간다 그랬죠. 3번은 틀린 거고. 그래서 투자 위험의 증가는 자본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렸고, 5번에 서로 다른 유형별, 지역별 부동산 시장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 자본환원율의 개념이다. 투자론에서는 요구수익률, 감정평가론의 수익 방식에서는 자본환원율, 이런 개념들이 주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로 갈까요? 여러분 28번은요, 제가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동형모의고사 먼저 했던 거 2회 33번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신유형이다. 근데 거기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출제자들이 이렇게 냈다. 그래서 다루어 드려야 된다. 실제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형에서 다뤘던 문제 신유형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신유형인데 그대로 숫자만 다르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연습하셨던, 그게 오히려 살짝 더 어려워 이거보다. 그거는 여기는 딱 6개월씩 구분하고 있지만 거기는 7개월, 5개월로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딱 했는데 이게 그 연습하신 분은 이거 다 맞았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비율 임대차 문제에서 연습 좀 할까요? 자, A 임차인은 비율 임대차 방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서는 매장의 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이면 초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임대료를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기본 임대료에 가산해서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약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예상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A 임차인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합계는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동영에서 다뤄드렸던 거가 똑같아요. 계약 기간은 1년인데 매장 면적은 저는 200제곱미터, 여기는 3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임대 면적 기본 임대료당 매월 5만 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매월 3,500만 원. 3,500만 원 이하면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고 3,500만 원 넘어서면 기본 임대료에다 추가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여기에 예상 매출액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제곱미터당 매월 10만 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은 19만 원입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 시 손익분기점 매출액에 대한 추가 임대료율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걸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 되죠. 10만 원 곱하기 300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누가 눈으로 봐도 3천이기 때문에 기본 임대료 이 기간 동안 지급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냥 눈으로 봐도 이거 넘었으니까 여기는 추가 임대료까지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따져봅시다. 자, 이렇게 예상 매출액은 6개월 동안은 이렇게 3천만 원이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이렇게 곱해서 5,700만 원이더라. 그러니까 얘는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고 얘는 기본에 추가를 지급해야 된다. 기본 임대료는 월 1,500만 원이더라. 5만 원 곱하기 300이니까. 근데 추가 임대료는 왜 추가 임대료가 여러분 이렇게 되냐면, 손익분기점 추가 매출액 말하자면 5,700에서 이렇게 손익분기점 매출액 3,500만 원을 빼내면 이렇게 2,200만 원이 추가 매출액이거든요. 손익분기점 추가 매출액의 10%만큼 220만 원 추가로 더 돼야 돼요. 더 지급해 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6개월 동안 3천만 원만 임대료 내면 되는데, 여기는 이 기간 동안에는 3천만 원에다가 저렇게 추가로 더 내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1,500만 원만 내는데 여기는 1,500에 220을 더해서 1,720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임대료는 이 기간 동안은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니까 1,500만 원만 내면 돼.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는 기본에 추가 임대료까지 내야 되니까 1,500에다 220을 더한 1,720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계산기로 할 땐 어떻게 하면 돼요? 1,500 곱하기 6 더하기 1,720 곱하기 6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기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500 곱하기 6 n 플러스.
그리고 1720 곱하기 6 M 플러스 MR 해주면 1억 9,320만 원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문제 푸는 법도 똑같아요. 그대로 연습. 제가 동형 모의고사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새로운 종이로 10번, 그러니까 출력을 10장을 하시라 그랬어요. 매회. 그래서 10번 반복하시라. 왜? 완전히 외다시피 하시라. 그래야만 시험장에 가면 우리 선생님이 낸 거 같아. 이영방 선생이 시험 문제 출제위원 같아. 이런 느낌을 든단 말이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연습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조차도 다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입니다. 29번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돌아오는 시험 36회 저 믿고 따라가시면 시험에서 나중에 가서 쌤이 문제 낸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29번입니다. 자, 현재 5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A가 동일한 은행에서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A씨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 제시된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LTV, DTI 아시죠? 기존 대출 얼마래요? 5천이래요. 그럼 자, 여러분 제가 LTV 기준을 항상 할 때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가치, 부동산 가치 곱하기 이렇게 따라서 부동산 가치 곱하기 LTV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LTV 조건은요. 그러면 5, 7에 35, 3억 5천입니다. 그 다음에 DTI 조건은요. 연간 소득액 곱하기 DTI 나누기 저당상수한다 그랬죠? 그럼 연간 소득액이 얼마입니까? 6천 곱하기 DTI 0.6 나누기 0.1. 자, 6천 곱하기 0.6은 66에 36, 3,600에 0.1 나누면 3억 6천 되겠죠. 둘 중에 작은 거 3억 5천. 두 가지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3억 5천. 기존 대출 얼마예요? 5천. 따라서 기존 대출 5천 뺀 3억 원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거죠. 10초 문제라고 그랬죠? 이 문제는 10초거리라 그래서 진짜 많이 반복했죠. 합격 예약 특강은 물론 여건이와 계속해서 반복했죠.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문제라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진짜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셨을 겁니다. 3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0번으로 건너갈까요? 너무 쉽죠? 부동산 관리 방식을 관리 주체에 따라 분류할 때 다음의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방식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고 대형 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며 관리에 따른 용역비의 부담이 있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건 위탁관리 방식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위탁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다 위탁관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2번이 정답이네요. 31번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의 상환방식에 고정금리를 적용한 거예요. 고정금리라 치고 저당의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주어진 조건에 하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만기 일시상환 대출은 뭐예요? 만기 때까지 뭐만 내? 이자만. 원금 하나도 안 내.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대출 기간 동안 차입자가 뭐만 상환해? 이자만 상환해. 그렇기 때문에 만기 때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의 일시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기 때는 원금과 이자가 갚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자만 갚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기억은 틀린 거죠. 기억 틀린 겁니다. 기억 들어간 거 이런 것들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제법 기억 들어간 거 제껴라 그랬죠. 다 제껴야죠. 그러면 이제 니은하고 디귿은 사실상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자, 그럼 니은하고 디귿은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니은의 대출 채권의 가중평균 상환 기간은 원금균등 분할 상환 대출에 비해서 원리금균등이 더 길다. 원금균등이 짧다 그랬죠. 더 길다. 이거 맞죠? 니은은 들어가야 되겠지. 답 4번인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은 볼감하나 맞는 거겠죠? 니은 체증분할 상환 대출은 대출 기간 초기에 원리금 상환은 적게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늘려가는 방식. 디귿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이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에서 거치 기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기간, 원금 납입 유예 기간, 이자만 내는 기간. 거치 기간이 있을 경우 이자 지급 총액이 원금 안 갚았으니까 그만큼 이자가 많아지겠죠. 나중에 내야 되는 금액이 총액이 증가함으로 원리금 지급 총액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맞죠? 니을의 대출 채권의 가중평균 상환 기간은 원금 균등이 더 작고 원리금 균등이 더 기니까 원리금 균등이 길다고 되어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답을 체킹하시면 되겠네요.
잘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도 연습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은 제가 배제법을 사용해라. 그렇죠? 자, 32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1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땡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12억이다. 그 다음에 주택 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다 그랬으니까 2번은 그냥 맞죠? 3번에 주택 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는데 갑이 남편이고 을이 부인인데 남편 소유로 돼 있지만 남편이 먼저 사망하셔도 부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배우자에게 승계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당권 방식의 경우는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나 신탁 방식의 경우는 자동 승계된다 그랬죠? 그래서 승계된다. 둘 다 승계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에 주거 목적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당연히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은 가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해서는 이건 여러분 동영모에서나 제가 단모에서 다 다뤄드렸죠. 양도나 압류할 수 있다 그랬다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이거는 노후생활자금인데 이걸 양도나 압류하면 되겠습니까? 없다라고 그랬죠. 이 지문은 글자 그대로 똑같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 33번입니다. 약간 지엽적이에요. 시행령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 그런데 여러분 지엽적이긴 한데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투자 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상근으로 두어야 되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고른 것은 대충 5년이라고 막 많이 얘기했었죠.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는 제가 법령에서 똑같이 취급한다 그랬죠. 얘도 5년, 얘도 5년입니다. 여러분 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고 니은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고 기억은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니은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이제 이렇게 압축이 된 거죠. 그러면 디귿만 알면 돼. 그죠?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3년 근무한 사람 여러분 감정평가사도 5년인데 그죠? 공인중개사도 5년인데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3년 근무했다고 안 돼요. 5년입니다. 5년. 좀 생각을 하시면 찍을 수 있어요. 요건 예외야. 부동산을 전공하고 부동산학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종사한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니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답을 3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제법을 이용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약간 지엽적인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아니라 시행령까지 봐야 되는 좀 지엽적인 문제인 건 맞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34번입니다. MBB 옳은 거. 여러분 유동화 기관이 모기지표를 담보로 발행하는 MBB는 지분이에요, 채권이에요? 지분 성격, 채권 성격. 채권 성격의 증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채권형이죠. 그 다음에 차입자가 상환하는 차입자가 돈 갚아. 그러면 그 돈 누구한테 갚는 거냐면 유동화 기관에게, 말하자면 금융기관에게 갚는 거지. 유동화 기관이 아닌 MBB 투자자에게 차입자가 돈을 직접 준다고 유동화 기관 제외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유동화 기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동화 기관에게 전달된다. 자, 그다음 이거 빠져야 돼요. 그다음에 MBB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한다. 발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초과담보 제공. 초과담보를 제공한다 그런다 그랬죠.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과담보를 제공한다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4번의 MBB 투자자 입장에서는 MPTS에 비해 현금 흐름이, 얘는 딱 정해진 이자 수입을 받아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그만큼 적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의 MBB 투자자는 주택저당 대출의 채무 불이행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발행자가 부담하죠. 빚자 붙었으니까. 5번이 맞죠? 이것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맞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시험장에 가면 연습했던 것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잘 틀립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꼭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기준 시점입니다.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가 원칙이라 그랬고, 예외는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졌으면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그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 아니고, 여러분 예외에 하여야 한다고 붙이지 않아요. 예외는 할 수 있다. 원칙이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1번 틀린 거예요. 자, 틀린 겁니다.
2번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에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특수한 경우에 그때 어떤 한정해서 평가할 수 있다. 또 3번입니다. 어떤 조건 평가 형태 같은 경우죠.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괄의 감정 평가할 수 있다 그랬고 4번에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는 부분을 이를 구분해 감정 평가할 수 있다 그랬고 5번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 평가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죠. 요거는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분 평가죠. 그리고 2번의 경우도 맞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인 것이죠. 자, 36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는 다음 자료에서 수익 방식에 의한 대상 부동산의 시산가액 산정 시 적용된 환원 이율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의 하나입니다. 가능 총소득이 5천만 원이고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금, 이게 불량부채입니다. 공실 및 가능 총소득의 10%, 운영 경비가 영업 경비인데 가능 총소득의 20%, 두 개 합쳐서 30%가 가능 총소득에서 빠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30%를 빼는다는 말은 여기에 70%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그냥 눈으로 봐도 0.7 곱하면 5, 7에 35, 3,500만 원이 되고 그거를 5억으로 나누면 3,500만 원 나누기 5억이면 5, 7, 35니까 7%가 답이거든요. 쉬워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거 5천. 거기에서 공실 및 대손 충당금 10%니까 500을 뺀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4,500인데 영업 경비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데 이거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구해도 된단 말이에요. 5천만 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 두 개가 합쳐 30%니까 30%를 빼내는 거니까 곱하기 0.7. 그러면 5, 7, 35, 3,500만 원이 순영업소득이 바로 나오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나왔죠?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원이율의 경우는 그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치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서 바로 7%가 되자. 따라서 7%가 정답이에요. 7%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5, 7, 35, 7%가 정답인 거죠. 이렇게 구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연습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7%를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37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시상가액은 문제 덩치가 크다고 그랬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보세요. 덩치가 크죠. 그러나 호구라고 그랬는데 얘는 호구 아니에요. 얘는 함정이 걸려 있어요. 어디에서 어떤 함정이 걸려 있는가 보시고요. 자, 이게 대상 부동산, 이게 사례 부동산 토지입니다. 근데 대상이 토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 비교치는 200분의 100, 0.5예요. 까지 좋아요. 근데 여기가 문제야. 거래 가격입니다. 거래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6억 2,500만 원인데요.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 왜?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앞에 복합부동산이라고 줘줬으면 사람들이 좀 알 텐데. 그죠? 우리가 많이 했던 건 그냥 여기다 바로 그냥 곱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상이 다 토지인데 사례가 뭐야?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중에 토지가 80%라네요. 따라서 6억 2,500만 원 곱하기 0.8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5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례예요. 5억에다가 0.5로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 개입 정상적이니까 하지 않아도 되고. 거래 시점에서 지가 변동률 따져보니까 여러분 이게 주거지역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점 수성치는 1.04예요.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위치하니까 지역 요인 안 해도 되고 개별 요인 10% 우세하니까 1.1이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5억 곱하기 0.5 곱하기 1.04 곱하기 1.1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제가 말한 대로 5억 곱하기 0.5 곱하기 1.04 곱하기 1.1을 순서대로 해주시면 2번을 구할 수 있다. 이 부분 아까 해보고 이제 답이 딱 안 나오니까 당황하면서 뭐지? 하고 이제 답을 구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끝까지 발견 못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풀라는 대로 풀었는데 안 나왔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예요. 그거 함정 걸어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2번이에요. 어려운 거 아닌데 걔 함정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자, 그다음 38번입니다. 요거는요 조금 너무했어요.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문제를 내던가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국토부의 실무 기준이 있죠. 감정평가 실무 기준, 그것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있어요. 자, 갈까요? 틀린 것은 1번의 제조도로 원가란 대상 물건을 기준 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 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는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비용지수법 등 제조도 원가 산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사실 됩니다만 여하튼 나왔어요.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조도론가는 대상 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요. 그 제조도론가의 세금이 세금이에요.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포함된다라고 해야죠. 그리고 부대 비용이 다 포함되고요. 3번 틀린 거예요. 4번의 제조도론가를 구성하는 표준적인 도급 건설비에 수급인의 적정인이 포함되고 이런 제조도론가는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요. 이 문제 조금 틀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왜냐면 2번 같은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에요. 39번입니다. 많이 했던 거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이나 표준주택으로 선정된입니다. 선정된 단독주택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번의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3번의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 등이 과세 등의 이렇게 가격 정보 제공, 이게 첫 번째고 과세에 나오면 이렇게 개별주택 공동주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 네 번째,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전자문서 포함되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죠.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 푸는 법. 여기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나라 기준까지 가고 뒤를 봐라 공동주택이 나오면 앞에 누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국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이 연습했던 문제예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한 거? 자, 강의 들으면 다 알아요. 적중 잘하거든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0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건물에 주된 감정평가 방법은 건건선항 원가법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일괄하여 감정평가, 그 대지사용권 일괄하여 감정평가 나오면 거래사례비교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역도 맞고 니은도 맞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기역, 니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얘가 일단 되겠군요. 자, 그런데 자동차와 선박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은 자동차는 동상과자니까 거래사례비교법이 맞지만 선박은 원가법이죠. 그러니까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은 들어가되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고 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1번 아니면 4번이군요. 여하튼 중요한 건 요거는 틀린 거다.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이고 선박은 원가법이다. 근데 여러분 권자 들어가는 건 수익환원법이라고 그랬죠. 분석법이 아니고. 그래서 수익환원법이지 분석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니을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답을 1번으로 찾을 수 있죠. 아시겠죠? 이거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해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험을 보신 분들을 가운데서 잘 보신 분들이야 정말 다 세상을 가진 것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낼 겁니다. 뭐 축하를 하고 정말 뭐 축하 계속 드리죠. 그런데 문제는 시험을 잘 못 보신 분, 또 새로 36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라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가시면요 나중에 되게 좋은 결과 나옵니다. 계산 문제도 거의 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파이널 뒤쪽에 가잖아요. 백선 동영에서 적중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따라가셔서 여러분 돌아오는 36회 시험에 여러분이 이제 합격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해설을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또 시험 보신 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